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이 성적 입력 시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예.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내일까지가 성적 마감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아무래도 국문학과면은 네. 사지선다형 이런 걸로 시험 봤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문학작품을 내고 그 점수를 부여받는 이런 시험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아닙니까? 선생 노릇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우리 학생들 성적을 서열화할 때예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요즘 상대평가 때문에 A, B, C, D를 다 위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하고 말하고 글 쓰는 걸 갖고 점수를 매긴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네, 대단히 야만적이고요. 예.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개 경우 성적에 큰 불만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성적을 매기는 제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성적을 매기는 기준은 문제를 내긴 내죠. 문제를 내긴 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다. 이러이러한 책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라. 가 대개의 경우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무척 싫어할 질문인데요, 요즘에. 네. 요즘 학생들은 하여간 예측 가능한 거. 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동적인 것. 그런데 제 학생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터라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말이면은 200자원고지 50매 내외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요. 예. 글을 써야 자기 생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 학기 동안 한 10권 남짓의 책을 읽는데, 그 10권 남짓의 책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문제와 관련지어서, 고민과 관련지어서 텍스트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라라는 게 제 과제입니다.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정말 글을 잘 씁니다. 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분들은 꽤 있을 줄 알아요. 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기말 에세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정말 정성, 고민이 깃든 에세이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는데 역시 이번 학기에도 제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중한 고민들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게 해보면 이 고민의 결들을 우리가 이게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편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 요즘에 인문학이 죽었다. 문학 공부해서 뭐 하느냐. 취업하는데 문학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각 대학에서 업셀 학과 1순위로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이런 데 올라오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문학, 역사를 바로잡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글에서 이 취업 중심의 대학 교육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이 개가공성과 라오스라는 중국 작가의 낙타샹즈 이런 책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네. 나는 고바야시 다키지와 바진을 떠올린다. 이 친구는 고바야시 다키지라는 일본 작가와 바진이라는 중국 작가를 떠올렸네요. 1920년대의 개가공선 노동자들이 당하던 부당한 대우와 노동 착취 문제를 자신의 소설로 담아낸 고바야시와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해 역사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소설 속에 담았던 바진. 그들은 세상을 바로잡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했는가? 총과 칼 같은 무기로 세상을 바로잡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총과 칼 대신 펜을 들었다.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함과 그것에 맞서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종이와 펜 한 자루로 전 세계에 전달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쓴 문학작품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신 계몽을 도모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학,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소설 한 편이 돈과 취업으로부터 지배당해버린 인간들을 깨우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빙하기와도 같은 차가운 현실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비록 내게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양분이 될 것이며 저항하는 항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쓰죠? 네, 요즘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잘 읽을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편 보겠습니다. 예. 뭐,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 조금 민망해합니다만은, 예. 우리 학생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학생은 알바 지옥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알바 지옥. 알바 천국이 아니라. 예. 네. 요즘 우리 대학생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 취업이면서 또 어떤 알바 자리를 얻을 것인지 이게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뭐 꿀알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꿀알바. 예. 네. 이런 알바 자리에서 겪는 그 온갖 고통들을 쭉 서술합니다. 다른 작품들과 관련 지으면서 그리고 알바 자리에서 겪었던 그 진상 고객들에 대한 비판 또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지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취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할 생각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학에서부터 수치화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더 폼나고 위생적으로 보이는 개가공선의 또 다른 선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개가공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바야시 다키치가 1920년대에 쓴 일본 작품인데요. 예. 이 개가공선이라는 아주 그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서서히 고통받다가 만 노동자들이 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 대학에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재단해도 결국 반 이상은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노동자로 말이다. 안정된 일자리라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파이를 나눠 가지고 싶은 노동자는 너무 많다. 기업은 파이를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파이를 늘리지 않는다. 노동자들끼리 경쟁시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뽑아낸다.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부당한 경쟁에 대해 눈을 감고 기업 밖의 사람들만 파이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비정규직의 비극은 직장인도 직장인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오는 것 같다.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소속되고 싶은 곳에 일을 맡아 하는 사람. 그런 경계에 있는 포지션이 청년들을 갉아먹는다.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경계의 사람들은 경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경계를 연장해 달린다.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비판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새로운 연대를 통해서 저항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결론으로 끌어갑니다. 네, 학기 말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바이지만 학생들의 그 깊은 절망들을 읽을 수 있고요. 예. 그 절망의 심연에서 간신히 희망을 길어 올리는 그 무기가 문학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람 반, 걱정 반,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사회의 병든 지점들을 치유나가는 게 문학이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한 고민, 이 정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제 훌륭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정치를 모르고 정선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예. 네. 저도 정치야말로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문학 작품이라는 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도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 이면들을, 행간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학생들의 에세이들 잘 모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봐주십사 하고 전하고 싶기까지 합니다. 정말 잘 쓴 글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나중에 책으로 한번 엮어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모자람이 없다 생각해요. 뭐 제 자랑 같지만, 제 자식 자랑 같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 20대들의 사유의 어떤 그 깊이 그리고 고민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장도 참 잘 씁니다. 제가 좀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편이어서 글도 참 잘 씁니다. 교수님,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뭐 교수님께서 직접 지도 감독은 못 하시겠지만은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글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선태 교수님의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그 고민들을 다른 사람의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자라면은 내 고민을 어떻게 의식했을까를 늘 들여다봐야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을 직접 만나는 길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책을 읽는 겁니다. 이 많은 책 중에서도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 표현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숙제로 과제로 부과합니다만은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 있는 구절들을 늘 옮겨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엑스리브리스라고 하는데 이 책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자신이 읽어내고 거기에 간단한 코멘트를 달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책 속에 있는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서로 스며들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형식의 글을 써보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권장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언어로 다른 사람의 얘기까지 포함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책들 많고요. 좋은 문장들 많습니다. 그 문장들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놓여있는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글을 잘 쓴다는 게 결국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처한 위치, 고민들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글 쓰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표현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오늘 어떻게 소개해 주실 작품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짧게 좋은 작품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설이 좀 길었는데 소설도 오늘의 이야기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이탈로 칼비노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 반쪽알이 자작 골랐습니다. 이탈로 칼비노 조금 낯선 이름일 텐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제가 몇몇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탈리아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탈로 칼비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비노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지가 않고요. 이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작품을 주로 써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탈로 칼비노의 선집이 10권 넘게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 세계문학 전집,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작품 중에는 반쪽알이 자작,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비롯해서 나무 위의 남작, 존재하지 않은 기사 등이 있고요. 또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에 보면은 우주만화라는 아주 멋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동화적이나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탈로 칼비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 등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동화라는 방식을 쉽게 보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되게 철학적이고 상당히 그 통찰력이 깊은 얘기들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이탈리아 문학 비평가의 말을 빌리면은 칼비노의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밝게 빛나는 따뜻한 남빛 바다 같지만 한번 그 속에 뛰어든 사람은 금방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검은 협곡들과 어두운 동굴과 괴물 같은 물고기들과 해초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실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화적인 기법, 환상적인 기법을 동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괴물들,
우리 삶의 협곡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동화들이 갖는 힘을 잘 보여주는 작가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이번 겨울에 우리가 언젠가 카프카를 예로 들면서 도끼와 탄약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실을 투시할 수 있는 이 도끼와 탄약으로서 이 이탈로 칼비노를 만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걸출한 작품도 번역되어 있네요.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반쪽알의 자작 역시 이런 그 동화적인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선은 무엇이고 인간의 악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열된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짤막하게 그야말로 짤막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예. 메다르도라는 그 자작이 있습니다. 자작. 이 공백전함 할 때 그 자작이죠. 예. 자작인데 이 자작이 전쟁에서 죽어요. 죽는데 그 의수를 동원해서 반쪽만 살아남습니다. 예. 이 반쪽은 악의 화신이에요. 이 악의 화신이 온갖 악마적인 사악한 일들 다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반쪽이 나타나요. 예. 이 사람은 선의 화신입니다. 온갖 좋은 짓, 착한 일만 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찌 될 것인가? 라는 건 스포이니까 뭐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예. 이 둘이 반쪽짜리가 각각 그 파멜라라는 한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와 결혼해서 둘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예. 뭐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자 한 바는 비인간적인 사악함과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인 덕성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상실해버렸다라는 이 진단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이 사악할 수만도 없고 오로지 선할 수만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사악함만이 두드러지고 어떤 사회에서는 정말 지리멸렬할 정도로 선함만이 두드러지는 그런 사회가 있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 분열된 상태로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초상이다라는 걸 그려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선과 악 사이의 어떤 균형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착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만 기여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또 사악함이 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반면교사로 얘기하듯이 그리고 정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라면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그 악마의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죠. 예. 누구의 악마인지가 중요하죠. 이 결단력이 정말 필요할 때고 네.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을 말아먹었던 자들에게는 정말 악마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간직한 정치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착하고 선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옹호하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어떤 맥락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긴 할 텐데 정치적 관점에서 읽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정치적 맥락에서 읽을 때는 우리 사회에 선한 정치가 뿐만이 아니고 악한 정치가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 선한 정치가들이 악한 정치가들에 대해서 선함으로 대결하려고 해서는 패배가 명약관화하다는 것입니다. 제 판단에. 이 악과 대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악을 우리는 창안해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제가 이 이탈로 칼비노의 반쪽알의 자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